이웃 만나듯 해야 돼요. 이웃은 어때요? 어쩌다 만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해요. 위아래층은 층간소음이 있어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옆집은 그래도 잘 지내더라고요. 옆집하고 지낸다 생각하시고 약간 띠꺼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좋은 얘기 하시고요. 우린 어차피 만났다 금방 헤어져요. 그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어쩌다 만날 동 말동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형제가 내 장례 치러줍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부모 장례도 내 형제와 같이 치르는 거고 내 자매와 같이 치르는 거고요. 내 자식들 결혼식에도 그 사람들이 와요. 부조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게감도 의무감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쩌다 만나는 친인척들 그중에서도 내 형제들은 무조건 좋은 얘기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들의 경조사에는 꼭 참여하시고요. 이거는 남보다도 조금 더 의무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조도 조금 더 하시고 가능하면 애사건 경사건 꼭 참여하셔가지고 축하한다 말하고 잘했다 말하고 그 집 애들은 못생겨도 이쁘다 말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걔네 유전자가 내 유전자예요.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을까요? 행복한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기 전에 가족들한테 욕이나 하지 마세요. 요즘 40대들이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술자리에서도 욕하고 일상생활에도 욕하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거는 참 교양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너는 교양 있냐? 이럴 수 있는데 교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10대 때의 4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살이다 싶을 때 40대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그냥 아저씨예요. 아줌마고. 그리고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약간 품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동차에서 내리고 양복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너 있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어른을 생각할 때 그런 40대, 50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늙은 분들은 우리가 10대가 볼 때는 60대, 70대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냥 어른 하면 40대, 50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부모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40대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가족에게도 욕을 많이 하고 자식들에게도 욕을 너무 많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을 밥 먹듯이 하는데 남녀가 구별이 안 돼요. 여자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개소 말량 소닭 시비간지가 다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제가 막 상욕을 섞어가면서 강의를 하거나 상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한다면 이호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저 사람 좋아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상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40대도 그래요. 5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50대인데 제가 50대 사람인데 어떤 40대 사람들이 막 상욕을 하죠. 전 그 사람 절대 안 써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이데거가 한 얘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선배들 중에도 지금 50대 후반, 60대 되는 분들인데 아직도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분들 안 만나요. 왠지 아세요? 나이를 그만큼 먹고까지도 욕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삶에 한 번도 성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이 저 안 만난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손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만날 뿐이에요. 그분들이 또 만나죠 요청하면 만나겠죠. 그러나 전 얘기합니다. 오라버니 욕하지 마세요. 그건 오라버니가 어울리지 않아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40대 된 분들에겐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욕먹어요. 저 없을 때 막 상욕해요. 왠지 아세요? 욕이 일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욕하면 남은 생에 저는 범죄자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막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를 향해서 욕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들이에요. 농담 삼아 하는 욕도 욕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난 삼아 하는 것도 저는 제 친구들 중에도 멀쩡하다가 다 전문직인데 술자리만 가면은 그 여자 친구인데 진짜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악의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와 인생의 흥미 같은 걸로 욕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욕하는 것도 싫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욕하는 친구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욕을 하냐? 욕 안 해요. 걔만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걔가 그 욕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야, 너 욕하지 마. 욕하는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맨날 욕하냐. 술 마실 때만 재미로 욕하는 건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데리고 다른 술자리 하면 안 갈 거예요.
그 자리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함부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이 가벼운 나이입니까? 40년을 살았고요. 이제 50년을 다 돼가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10대 아이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어른의 모습은 어떤 걸지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게 나이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무게인 거고요.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에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상욕들을 아들에게 딸에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자식이 잘 되길 바래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완벽히 잘못된 생각이고 완벽한 착각이에요. 자식은 그 욕한 대로 될 겁니다. 이런 저주가 제가 한 나쁜 말, 나쁜 마음 때문이겠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했던 그 욕설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절한 가족, 좋은 가족, 행복하다 말하는 가족들은 진짜 말 조심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굉장히 친절하게 말해요. 예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서 아시시작 뭐 땡땡땡땡거리고 때로는 뭐 반말 찍찍찍 하면서 뭐 나가 뭐 이렇게 하는 딸들 아들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음번 기회에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 공격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40대니까 알게 되죠.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죽는 수도 생겨요. 다치는 수도 생겨요. 갑자기 이별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별이라는 게 준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고 늘 안전한 대상은 아닌데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예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말해주셔야 그 아이들도 내 배우자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부모님도 나에게 예쁘다 말해요. 상욕을 하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험하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곱게 말해달라 요청해야 돼요. 행복하게 말해달라.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제안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복한 가족들은 보니까 서로 자제할 건 자제하고 필요한 건 요청하더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말. 그 말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발작 버튼이 있고 안심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 일정 특정한 말, 싫어하는 말, 특정한 행동을 딱 하면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확 하겠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이 없냐?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 대신에 안심 버튼을 더 많이 눌러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편안해져.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안정을 해.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위로가 돼. 이런 안심 버튼을 알고 있고 이걸 더 자주 누르는 거예요. 발작 버튼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덜 누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버튼 중에는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상황도 있고 거기는 뭐 용서나 사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많은 요소들이 두 개의 버튼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가족들은 이 버튼을 너무나 현명하게 쓴다는 거예요. 불행한 가족들의 특징은 자명하겠죠. 발작 버튼을 아무 때나 막 누르고 상대방 화를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막 눌러요. 오락실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하는 것처럼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손발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누르고 막 누르고 힘껏 누르세요. 그렇게 불행을 자초했을 때 처음엔 장난으로 한두 번 누르는 것도 전 누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장난은 누군가에겐 장난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쁘고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근데 예쁘고 좋은 말이라는 게 조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지켜야 될 준칙이 있는 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야죠.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장난으로라도 예쁜 시선, 예쁜 말, 예쁘다 말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쁘다 말을 들어요. 어디 가서 사랑스럽다 말 듣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그 향기가 난다는 말을 듣겠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걸 행복한 가족들은 기꺼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복한 가족들이 다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행복의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그냥 뭐 가끔 투덕투덕하지만 또 금방 화해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평균값을 보면 이 관계의 평균값이 뭐 50점 넘어간다.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70점 넘어간다. 꽤 괜찮은 가족이에요. 80점 넘어 대단한 가족이에요. 90점 넘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가족이에요. 100점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별일 없으면 그냥 행복한 겁니다. 가족들이 원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엄마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교과서적인 발언이고요.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 이런 데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는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없어요. 그 집은 대대손손 행복하더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편 사돈집에 가깝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대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언제든 그 박보검과 아이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행복과 대단한 희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대신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너무 침범적이지 않고 대신 서로에게 적당히 인정해주고 나의 생로병사에 그래도 꽤나 긍정적이 돼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아군이에요. 이 집은 이 정도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도 별일 없음 우린 행복하다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흔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흔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되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네. 가족은 2차적 집단이에요. 마흔부터. 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이 중요한데 그 가족이 중요한 건 내 윗세대로 끝났어요. 이 40대부터는 가족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등가로 놓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족 안에 내가 있었잖아요. 요 40대부터는 나 있고 가족 있고 해가지고 가족이 여럿이라도 그 가족의 크기랑 내 크기가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가족보다 내가 커지는 시대가 되고요. 40대는 등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만큼까지 희생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세대예요. 그전에는 내가 희생을 많이 했잖아. 인정해줘. 이런 얘기를 하던 세대였어요. 근데 40대부터는 내가 어디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세대예요. 이 셀프가 되게 커졌어요. 자아가 되게 커져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투자와 자신에 대한 이런 삶에 대한 여정 중에 내가 빠지는 것을 되게 서러워하는 시대거든요. 요 스스로 내 삶을 유쾌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족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더 관심을 가져요. 재밌죠? 그 마흔 지나면 형제자매 관계가 좀 어쩐지 소원해지는? 결혼해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소원해지는 느낌인데 그 형제자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성인 형제자매잖아요. 다들 이제는 혼자 살든 뭐 가족을 일구었든지 간에 각자 독립해가지고 떨어져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남이에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집안의 대소사 같이 치르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게 형제가 내 피부치로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는 다 지났어요. 근데 내 형제가 그렇다고 나하고 남은 아니에요. 내 부모보다 훨씬 더 나랑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나랑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 지간은 원래 서로 간에 격려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는 이런 형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평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늘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환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형제자매도 무지하게 많고요. 유산 싸움 나오기 시작하면 차라리 남이 나요.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적어도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서로 질투하고 서로 남모르는 비교를 다 하고 어떨 때는 공식적 비교를 부모가 하기도 해요. 그 나이 돼서도. 제일 먼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형제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히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 시절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영원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린 시절 그랬으면 어린 시절 우리가 서로 못난이라서 그랬던 건데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뒤늦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무릎을 꿇면서 내가 다시는 이번 생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할 형제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다 커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치졸하고 쪼잔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형제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형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각자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일가를 일구었다. 그렇다면 이때는 부모님을 위한 대조사 정도 함께 하는 거지 더 큰 기대하지 말아라. 옛날에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했거나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꼭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형제들 망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나한테 와서 도움 청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 형제 자매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빌붙을 형제가 있는 게 낫지. 나한테 와서 빌붙으면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시기 질투했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잘 되길 바랄 것. 두 번째로는 조카들한테는 잘하세요. 그 조카들은 그냥 그 형제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형 미웠다, 누나 미웠다, 언니 미웠다, 오빠 미웠다 해서 그 조카들까지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렇게 내가 미워하잖아요. 걔네들이 금방 알고 자기 엄마들, 아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 형제들이 내 아들, 딸들 미워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노에 대한 또 미움에 대한 대물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형제들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의 끝은 상호 멸망이에요. 정말 너무 나중에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게 형제
형제만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배우자들이 같이 있고 자녀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협업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협업을 하는 거라 서로 마음이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돈이 끼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약간 뭐랄까 그 콜레스테롤 같은 거예요. 관계를 막아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협업을 하는데 심지어 이 형제가 잘 지낸다? 이 형제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협업은 좀 발리고 싶고요. 대신에 우리가 좋은 형제로 좀 지내고 싶으면 우리가 1년에 만나는 날이 뭐 제사 때 하고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말고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 그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험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형제로 커서 더군다나 성인으로 살아가고 자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가고 남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쯤 만나는데 그 사람의 생로병사에 개입할 필요 없다. 그냥 만나면 옆집 이웃 만나듯 해야 돼요. 이웃은 어때요? 어쩌다 만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해요. 위아래층은 층간소음이 있어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옆집은 그래도 잘 지내더라고요. 옆집하고 지낸다 생각하시고 약간 띠꺼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좋은 얘기 하시고요. 우린 어차피 만났다 금방 헤어져요. 그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어쩌다 만날 동 말동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형제가 내 장례 치러줍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부모 장례도 내 형제와 같이 치르는 거고 내 자매와 같이 치르는 거고요. 내 자식들 결혼식에도 그 사람들이 와요. 부조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게감도 의무감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쩌다 만나는 친인척들 그중에서도 내 형제들은 무조건 좋은 얘기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들의 경조사에는 꼭 참여하시고요. 이거는 남보다도 조금 더 의무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조도 조금 더 하시고 가능하면 애사건 경사건 꼭 참여하셔가지고 축하한다 말하고 잘했다 말하고 그 집 애들은 못생겨도 이쁘다 말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걔네 유전자가 내 유전자예요. 일 다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나를 돕지 않아? 욕해가지고 그 복을 다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류 작업 다 해놓고 밤새도록 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걸로 욕 한 마디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일을 하지 말든가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마지막까지 조금 온 일을 다 했으면 마지막까지 조금 견뎠으면 그 옆에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 김대리가 밤새도록 일을 해서 우리 회사에 이 김대리였으면 어떻게 돌아가냐? 이 공은 다 김대리 덕이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입이 방정이라 이렇게 자기 복을 폭 뒤집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약간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자 할 때에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내 혀가 아니라 이 닫고 있는 입이라는 거 조금 기다려주는 그 마음 인내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공을 다 세우고도 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실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밤새 일하고 서류도 다 작성했어요. 근데 오탈자가 많고 전체적으로 뭔가가 구멍이 많아. 그런 것들이 온전치 못한 새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가 이걸 다 뒤집어 엎거나 많은 것들을 고쳐야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의 노력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빛나지 않거나 오히려 인정을 못 받는 그의 결과가 오히려 그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 별거 아니죠. 이런 때도 역시 이 사람은 애를 많이 썼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부부로 지낼 수 있는 방법? 40대는 50대 이상 부부들하고 달라요. 자기 세계가 명확해요. 40대 부부들의 상당수가 맞벌이를 하는데 이 맞벌이하는 부부들 중에 서로 간에 월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거 각자 했던 노동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는 효도도 셀프잖아요. 그래서 뭐 내 엄마 아빠 뭐 어떤 행사에 뭐 내 남편 내 아내 안 와도 별 문제 없어요. 괜찮아 나도 안 가면 되니까 우리 퉁치면 돼. 근데 그게 위쪽에서 볼 땐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윗세대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1대1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MG의 공정 문화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결혼 신고도 되게 늦게 하잖아요. 살아보고서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너랑 한 3년 살아보고 그때까지 괜찮으면 그때 혼인신고 하리라. 심지어 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나중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얘기가 내인지 어떻게 하냐고. 완전히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그거를 뭐 무조건 냉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하고 싶지 않은 세대라서 그래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세대거든요. 이 결혼이 어쩌면 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짧은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 처음에 뭐 좀 결혼할 때 뭐 누가 얼마 재산, 집 뭐 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 40대부터는 뭐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거 아니고요. 반반 내기 시작한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도 되게 쉬워요. 반반하면 되니까.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부간의 독특성도 우리가 윗세대하고는 많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것인가? 일단은 사생활 되게 많이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것 중에 하나, 40대 부부들 이벤트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최수종 이후로 모든 남편은 다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최수종 씨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벤트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졌고, 그리고 횟수도 잦아졌어요. 우리가 연인들이 살아갈 때 해봐야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거였는데 365일이 데이예요. 데이 바이 데이. 응? 맨날 데이야. 그런데 그거 안 채워주잖아요.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이혼 사유까지 가요. 아시다시피 요새는 뭐 연애를 해도 100일 기념, 200일 기념, 1000일 기념. 뭔 놈의 기념이 그렇게 많아. 그렇죠? 근데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서도 뭐 결혼기념일은 당연히 챙기는 거고 뭔 놈의 기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연애할 때 했던 기념일도 다 챙겨야 돼요. 그게 다 이벤트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이벤트를 안 해줘서 이혼하겠다고 온 부부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내 생일 안 챙겨줬어. 우리 엄마 생일 안 챙겨줬어. 이런 거. 나는 너 엄마 생일 챙겨줬는데 너는 왜 내 엄마 생일 안 챙겨주니? 나는 내가 니네 엄마 이벤트 할 때 이렇게 해줘까지 했는데 너는 왜 내 엄마 이벤트 할 때 이렇게밖에 안 하니? 공정의 대결이 사실은 이런 뭐 어떤 사랑에 대한 대결로 해서 서로 간의 이벤트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금은 못해도 이벤트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바닥에 장미 죽고 쫙 깔고서 그놈의 초는 왜 이렇게 켜? 서로 간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속에 있는 걸 다 하는데 옛날에 도시 아이들이란 그 가수 둘이 오호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여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들은 소설처럼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벤트도 원하고 SNS 이럴 때도 뭐 짜잔하고 자기에게 어떤 선물이 왔다,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는 걸 보여줄 만한 거리를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윗세대가 볼 때는 저게 왜 인생의 낭비냐 할 텐데 저는 그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낭비거든요. 사랑은 원래 사치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고 끊임없이 확인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들은 식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40대 부부들은 이벤트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벤트 때문에 적금 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은 이혼할 때 소송 비용도 쓰는데 이벤트를 위해서 적금 드는 게 뭐가 이상해요? 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공동의 어떤 목표가 있을 때도 보면 부부가 가장 잘 사는 부부들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속도예요. 어떤 부탁을 했어. 아내가 자기야 나 여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안 버려. 그러면 아내는 빨리빨리 버려야 돼. 남편은 어떻게 내일 버려도 돼. 이게 바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속도예요. 인생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인생의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중에 누가 더 빨리 죽냐? 빠른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40대 부부들은 아직 부부 간에 보면 결혼이 워낙에 늦어져서 만혼이라서 실질적으로 부부가 이런 서로의 속도를 잘 감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싸움의 끝에 이혼하기 전에 발견하는 게 부부의 속도예요. 50대, 60대, 70대 부부가 되면 서로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가도 여전히 싸우는 게 속도긴 하지만 그래도 속도를 알아요. 그래서 맞춰주려고 해요. 근데 40대까지는 아직 젊어서 서로 간에 이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내 배우자의 속도를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배우자가 성질이 조금 급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야 돼. 여보 내가 원래 되게 느린데 내가 자기의 속도를 내가 조금 알아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게 다음번에 더 빨리 움직이자 그러거든요. 내가 이게 최선이라는 걸 알리는 것까지 해서 속도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는 거. 이게 사실 맞추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40대에는 잘 되지 않아서 부부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속도에 대한 조절만 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생의 이벤트보다 훨씬 더 일상을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게 만드는 방법일 거라고 봐요. 이제 마흔이 지나서 존중을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걸까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것도 종류별로 좀 나누어 봐야 돼요. 마흔이 넘어가는데도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존중받을 못할 행동을 해서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저거 다 해내면서도 존중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본다면 제일 먼저는 존중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박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의 부류가
나이 먹어서 40 넘도록 존중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박한 사람들은 우리가 깨진 쪽박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이 바가지의 형태가 변하지 않지 계속 깨져 있죠. 근데 이 경박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곧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월의 무게 속에서 이렇게 튀는 사람들인데, 이 경박함이라고 하는 건 웃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동이 가볍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폐를 끼치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박함 속에는 욕도 들어갈 거고요. 그 경박함 속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쉴 새 없이 혹은 자주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제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종의 경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꼭 진중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박함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솔, 또 이 가벼움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호라고 얘기하겠어요. 불호를 이야기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여러 열매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게감이 있는데 그냥 늘 조용히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말을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힘없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없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기꺼이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딱 저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감을 끼쳐서 그 사람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갖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주변의 그 상황을 본 모든 사람들의 적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언제든 나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적인 존경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기피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나이 들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이게 이제 40대에 약간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직급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인격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을 할 수도 있고 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비난의 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면 혀를 살짝 깨물어야 되겠죠. 피가 안 나는 수준으로. 왜냐면 이건 물리적인 행동이 나를 지킨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자꾸 나가면 왼손이 손을 당겨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게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이상한 위치에 배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회의를 끝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이거 끝나고 나서 청소는 다 내가 할게. 왜냐면 난 옛날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켰냐고요. 스스로 알아서 셀프로 자기 스스로에게 펀치를 날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철없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철없고 착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도 못 받고 철없다는 얘기도 듣고 심지어는 굉장히 가벼운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하찮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안타깝지만 착하고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깎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자기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요. 헬리나 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집의 주인은 나래요. 내가 형편없고 바보 같아도 내 집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나를 환대해야 된대요. 나를 예쁘게 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줘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옷을 멋지게 입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말을 곱게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도 말을 곱게 해요. 근데 기꺼이 자기를 위해서 아끼고 그런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자기를 아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아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말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이런 행동과 태도와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보고 쉽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 중에는 애 쓰고도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애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존중을 못 받는 건 납득이나 돼요. 그냥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은 공대로 드리고 애는 애대로 쓰고서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제일 먼저는 자기 복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공을 뒤집어 엎는 사람. 일 다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나를 돕지 않아? 욕해가지고 그 복을 다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류 작업 다 해놓고 밤새도록 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걸로 욕 한 마디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일을 하지 말든가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마지막까지 조금 온 일을 다 했으면 마지막까지 조금 견뎠으면 그 옆에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 김대리가 밤새도록 이 일을 해서 우리 회사에 이 김대리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냐? 이 공은 다 김대리 덕이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입이 방정이라 이렇게 자기 복을 폭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약간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자 할 때에는 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내 혀가 아니라 이 닫고 있는 입이라는 거, 조금 기다려주는 그 마음, 인내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공을 다 세우고도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실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밤새 일하고 서류도 다 작성했어요. 근데 오탈자가 많고 전체적으로 뭔가가 구멍이 많아. 그것들이 온전치 못한 새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가 이걸 다 뒤집어 엎거나 많은 것들을 고쳐야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의 노력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빛나지 않거나 오히려 인정을 못 받는, 그의 결과가 오히려 그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 별거 아니죠. 이런 때도 역시 이 사람은 애를 많이 썼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막 한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다 허당이야. 그러면 이런 일이 몇 번 지나면 야, 니네 아빠는 허당이야. 니네 엄마는 허당이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부류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정말 애를 많이 써서 어떤 일을 딱 해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랑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 셀프로 내가 했어. 이런 거 나만큼 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 잘했어. 훌륭하게 했어. 실제 엑셀런트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본인의 입으로 너무, 그것도 한 번 하면 괜찮은데 다음 생애까지 그거 한 가지 프로젝트 성공 결과 가지고 다음 생애까지 써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꼴사납죠. 아이, 그래. 네가 승자다. 네가 위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같이 일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 공로로 다 돌릴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실제 가족 내에서나 회사에서나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엄마 아버지들 보면 니들이 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 다 내가 벌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 아니면 어떻게 아주 잘나셨어요. 엄마도 같이 했거든. 우리도 없었으면 아빠가 무슨 그렇게 일을 했겠어?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했었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뭐 존경까지 받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존중만 해줘도 땡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중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존경받을 모든 공로를 쓰고서도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겠죠. 존중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인격이 좋아요. 이 사람은 참 어떤 측면에서든 한 가지 주특기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요. 하나, 인격이 좋은 경우에요. 이 사람이 참 사람 좋아. 근데 또 너무 무능하면 사람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하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두 번째는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도 괜찮아요. 특별히 M세대부터 특별히 40세대부터는 어떤 세대냐면 능력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능력 없는 사람은 야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임금 피크?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온 세대가 그 40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수학을 잘하는 남자애가 있잖아요. 그 반 애들이 다 형이라고 불러요. 걔를. 왜냐? 능력 있으면 얘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대들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실제 이 사람이 성별이 이상해도 때로는 다소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재벌에 대해서 40대부터는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이질 않아요. 50대 이상부터는 재벌하면 옥스퍼드 사전에 뭐 친족들 간에 거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 찾아보지도 않아.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간 거 아니야? 이게 능력주의가 가지고 온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주특기로 하나 정도는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성이야.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해. 이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 이 사람은 아주 재밌어. 한 가지 주특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대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보면 가진 게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빈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0대까지 왔다는 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했나 생각해보면 나름 성실했어요. 나름 또 함께 어울리려고 애를 썼고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내 역할을 어느 정도는 감당해 왔고 그게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함께하는 이 지역사회, 이 가정, 이 직장에서 어쨌든 내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견하지 주특기가 없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잘 발굴해보고 잘 뒤져본다면 어쩌면 융합된 주특기가 있을 수 있다. 그 적절한 성실성과 적절한 순발력과 적절한 인간관계 능력과 적절하게 자기를 돌본 능력,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남들과 같은 탁월성이 없어도 괜찮다. 내 스스로를 요 정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관계 유지하고 내 가족과의 관계 아주 나쁘지만 않고 때로는 위기가 생겼을 때 극복해 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 극복을 꿈꾸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 40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못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때로는 아직 건강하고 왕성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험하게 싸운 경우들이 많아요. 주먹 다짐한다든지 막 상욕을 하면 싸운다든지 심지어는 상대방을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건 사람이면 하면 안 될 일이지만 더군다나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험하게 싸우다가 경찰 출동하고 혹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해를 입혔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형사고발입니다. 민사, 형사 이 법률로 꼬이기 시작하면 인생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법률 가지고 싸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1, 2년 싸움도 아니고요. 굉장히 혼탁한 싸움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소진이 아주 심해지는 싸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번의 실수가 때로는 내가 10대, 20대에 하는 실수도 있지만 이제는 40대에 도달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했던 이 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인정해주거나 이해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나이를 처먹을 만큼 처먹은 놈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어떻게 저 정도도 못 참아서 저 따위 상황까지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또 책임져야 될 나이입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건 나도 자신을 책임지지만 타인을 또 책임지고 이 사회를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의 무게, 어른의 역할, 대가를 우리가 상당 부분 치러야 돼요. 그걸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닌 게 우리가 그것도 이익도 혜택도 얻습니다. 이 험한 싸움에 휘말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람 아닌 사람이 돼요. 헐크같이 돼버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 아닌 사람처럼 싸우고 나 아닌 사람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패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사람답지 않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평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마흔이 됐다? 이젠 험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험한 싸움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수학을 잘하는 남자애가 있잖아요. 다 형이라고 불러요. 걔를. 왜냐? 능력 있으면 얘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대들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실제 이 사람이 성별이 이상해도 그리고 아주 때로는 다소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재벌에 대해서 40대부터는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이질 않아요. 50대 이상부터는 재벌하면 옥스퍼드 사전에 친족들 간에 거래해가지고 족벌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 찾아보지도 않아.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간 거 아니야? 이게 능력주의가 가지고 온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주특기로 하나 정도는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성이야.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해. 이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 이 사람은 아주 재밌어. 한 가지 주특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대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보면 가진 게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빈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0대까지 왔다는 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했나 생각해보면 나름 성실했어요. 또 나름 또 함께 어울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내 역할을 어느 정도는 감당해 왔고 그게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함께하는 이 지역사회, 이 가정, 이 직장에서 어쨌든 내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주특기가 없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잘 발굴해보고 잘 뒤져본다면 어쩌면 융합된 주특기가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성실성과 적절한 순발력과 적절한 인간관계 능력과 적절하게 자기를 돌본 능력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남들과 같은 탁월성이 없어도 괜찮다. 내 스스로를 요 정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관계 유지하고 내 가족과의 관계 아주 나쁘지만 않고 때로는 위기가 생겼을 때 극복해 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 극복을 꿈꾸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 40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품격 있는 마흔을 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험하게 싸우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마흔이 되면 역할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갖거나 과정을 갖거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누군가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자로 나서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더군다나 이제 그 중간 나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나이인 40이 되면 내가 해결자로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때로는 이게 참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참지 못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때로는 아직 건강하고 왕성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험하게 싸운 경우들이 많아요. 주먹다짐한다든지 막 상욕을 하면 싸운다든지 심지어는 상대방을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건 사람이면 하는 안 될 일이지만 40 더군다나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 품위를 해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험하게 싸우다가 경찰 출동하고 혹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해를 입혔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형사고발입니다. 민사, 형사 이 법률로 꼬이기 시작하면 인생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법률 가지고 싸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1, 2년 싸움도 아니고요. 굉장히 혼탁한 싸움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소진이 아주 심해지는 싸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번의 실수가 때로는 내가 10대, 20대에 하는 실수도 있지만 이제는 40대에 도달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했던 이 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인정해주거나 이해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나이를 처먹을 만큼 처먹은 놈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어떻게 저 정도도 못 참아서 저 따위 상황까지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또 책임져야 될 나이입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건 나도 자신을 책임지지만 타인을 또 책임지고 이 사회를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의 무게, 어른의 역할, 대가를 우리가 상당 부분 치러야 돼요. 그걸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닌 게 우리가 그것도 이익도 혜택도 얻습니다. 이 험한 싸움에 휘말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람 아닌 사람이 돼요. 헐크같이 돼버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 아닌 사람처럼 싸우고 나 아닌 사람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패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사람답지 않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평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40이 됐다? 이젠 험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험한 싸움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40대들이 게임 진짜 많이 하는데 공격 게임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때 왜 서든어택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뭐 칼총 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한참 하던 사람들 중에 범죄율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40대에 지금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임들 많이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그런 게임들 좀 줄이시고요. 내가 공격성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할수록 이런 싸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싸움에 휩쓸렸다 하더라도 굉장히 몸을 사리고 조심해야 될 때가 40대입니다. 까딱하면 나머지 인생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험악한 싸움엔 끼어들지도 말고 시작하지도 말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지고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급격하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요 40대가 어떤 세대냐면 한참 성장하면서 10대 때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찍은 요 연령대가 요 40대입니다. 그 연령대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이상할 정도로 이제 M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기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점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어떤 일이 안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믿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존재가 거절을 당했다고 느끼고요. 그러면서 분노가 커지고 모욕감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감정에 대한 조절 자체가 안 되는 게 내 자신의 삶이 공격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삶이 공격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건이 그냥 거절당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잠시 화가 났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나랑 어떤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이 나에게 총칼을 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건이었어요. 사건.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그냥 잠시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런 걸 마치 인생에 대단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의 치명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절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 성장 과정에 또 청년기를 지내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꺾입니다. 빠르게 절망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빠르게 꺾이는 세대구나. 요 나이대의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빠르게 그렇게 절망하는 세대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게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가 겪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일어났던 경험, 또 좌절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번 경험이 지금 현재의 절대값이 굉장히 크고 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내 삶을 일으킬 준비를 하셔야지 급격한 절망으로 급격한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절망의 속도가 빠르고 절망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녹록치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 순간 끝나고 나면 다 평화로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위태로운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참 이상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도와요. 때로는 누군가 도와요. 때로는 시스템이 도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고통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끝에, 그 순간 끝에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풀어집니다. 그때의 마음도, 그때의 그 행동도, 그때의 그 수치도, 그때의 그 죄책도 시간 지나가면서 다 인간이 흐려져요. 그건 신의 선물이에요. 신은 인간에게 생명만 선물한 게 아니고요. 망각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이 망각이 함께 만나면서 우리는 때로는 잊혀짐의 기쁨도, 또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도 그렇게 얻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일 먼저 자야 돼요. 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얼개 속에서 나를 조금은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일어나서 밥 먹어요. 밥 먹어야 돼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상태에 빠지면 밥 안 먹거든요. 또 내가 40대 아직 건강하고 왕성하니까 또 입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데, 사람은 밥 안 먹으면 더 우울해지고요. 안 먹으면 일도 더 안 풀려요. 안 먹잖아요?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집니다. 딱 밥 먹고 벨트 딱 메고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50대 찾아가세요. 50대에 그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와 비슷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도 마지막까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방법들을 찾아보잖아요.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그 꿀과 같은, 그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그들도 눈물로 다시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들과 그 장면들과 그 조언들을 통해서 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정서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요. 또 관계 문제도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죽겠다고 시작하면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인 줄 알면서도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걸. 그런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원래 인간이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도 선택해보고 그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을 이미 여러 가지 선택해보잖아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반드시 돕는 자가 나옵니다. 정서적으로 돕거나 실질적으로 돕거나, 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작은 도움을 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시스템이 돕잖아요. 여러 상담 센터도 있고 무료로 상담받을 때도 많고, 이런 내가 어떤 신용불량이나 파산의 위기에 있을 때라도 나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회가 여러 그 회복 과정을 돕는 이런 체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잖아요. 내 가족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배우자가, 혹은 그 자녀들이, 혹은 그 부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떠나갈 때 그 가족들이 정말 안타까운 연속된 불행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남 얘기라고 볼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40이라는 이 연령대에 가장 아름답게 피우고 더 크게 꽃피워야 될 때, 어쩔 때에는 나라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지옥에 가서라도 나는 살아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얘기 듣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심정적 연대해 가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최악의 순간인데.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 내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나의 요청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절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땡큐인 거고요.
그러나 문을 계속 두드려 보자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몇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외의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천사처럼 나타나고, 의외의 또 다른 손길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의외의 또 다른 목소리가 나에게 용기를 주면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누군가는 영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101번째 프로포즈도 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30번, 60번, 100번 그 이상의 노력을 해가면서 또 한 번에 내 가족과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질곡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한번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고기는 말씀드립니다.